자, 지금부터 김진우 교수님의 진행으로 제4세션 시작합니다. 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세션이고 오후에도 벌써 두 번째 세션인데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발표자분하고 그 패널 분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전체 사회자께서 언급을 주신 대로 이번 세션의 그 주제는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넓게 생각을 하고 세션을 디자인했습니다만 실제 오늘 그 발표를 일단 드릴 내용은 우리 재생에너지의 그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연성 우리 전원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먼저 발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세션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르는 개통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 발표를 그 차세대 전력 개통, 즉 유연성 전원 기반의 우리 이 효율적인 개통 우리 구축을 위한 그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시장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또 해보고 또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들어보면은 개통 안정화 앞으로, 다음에 그 신뢰도 확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우리 들으신 다음에 개통의 최적화를 위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시장적인 측면에 또 걸쳐서 좀 그 논의의 지평을 좀 넓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어떤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패널께서 심도 있는 또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선 발표를 듣겠습니다만,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면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의 김진호 교수입니다. 예,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예, 인사만 하시고. 예, 네. 조금 준비하시고요.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우리 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석사, 박사까지 쭉 일관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MBA,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포스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가천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계시고요.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 다음에 에너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수요시장 TF 이런 등의 위원으로 계시고, 에너지공단 수요관리 투자사업 심의위원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활발한 활동과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진호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이런 혁신 기술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과 제도 또는 시장이 그 그릇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이슈들, 또 제도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시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희가 이제 플렉스 와트라는 이런 용어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제 신재생 전원들 또는 전기차 또는 뭐 소형 분산형 전원들이 이제 에너지 체제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시스템의 이제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아주 심하게 되고요. 그런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로서 우리가 유연 기술을 얘기하고요. 그런 유연 기술의 종류는 여기 그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기 중에 이제 응답 속도가 빠른 발전기들의 가버너 프리나 뭐 AGC와 같은 발전 제어를 하는 기술이 있고요. 배터리를 이용한 ESS 기술들이 역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급 측 기술 말고 수요 측 기술이라고 해서 디맨드 리스판스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또 이제 실현 가능하고요. 신재생이 변동성을 주는 변동성 소스이지만 동시에 최근에는 그 컨트롤러블한 신재생 또는 이제 저희 측에서는 이제 디스패처블한 신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신재생 자체의 일정 수준의 이제 그 제어 가능성을 이제 겸비한 신재생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유연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체제에 맞춰서 유연하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전력 제어가 가능한 어떤 전원 기술 또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통괄해서 저희가 이제 플렉서블한 에너지 플렉스 와트라는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향후에 전력 계통 또는 이제 에너지 시스템의 전력 분야의 변동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그 내용은 2016년 1년 동안에 이제 국내 태양광 특정 발전소가 시간대별로 얼마나 그 전력 생산을 이렇게 그 다르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력 생산 그 변동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변동 폭이 많을 때는 1시간 이내에 그 30%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늘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3020 플랜이 작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잘 이제 성공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겪게 될 변동성 규모는 상당히 이제 클 거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정책을 먼저 이제 펼쳤던 해외에도 이런 동일한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이 그림은 잘 아시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제 더크 커브인데요. 신재생이 이제 전력 생산을 이제 많이 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이제 변동 때문에 실제 에너지 시스템에 상당 규모의 이제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 3시간 정도의 한 13기가와트 정도의 백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전원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취하고 있는 기술 정책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신재생이 발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테일먼트를 통해서 신재생 출력을 줄이고 그 줄임으로써 이 커브 자체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재생의 향후 확대에 따라서는 우리 에너지 시스템도 유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의 변동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짧은 이제 실시간 단위의 이제 뭐 수초, 수분 단위의 변동성도 존재하고요. 뭐 수시간 단위의 변동성, 그 다음에 또는 더 큰 장주기의 뭐 수일 이상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각각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우리의 변동성에 대한 기술도 준비해야 되고 동시에 그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같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북미와 유럽을 위주로 신재생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은 이제 좀 독특한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계통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독립 계통입니다.
따라서 그 계통 연계를 통해서 신재생의 변동성을 잘 대응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하고는 달리 우리는 우리만의 조금 독특한 문제 해결 방법이 이제 도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력산업 구조적 특징이 있어서 민영화나 자유화가 이렇게 잘 발달한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 제도와 그런 이제 정책이 이런 신재생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잘 수용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런 산업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기술들이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시장 제도가 용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요금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의 수용성이 높다면 충분하다면 이런 혁신 기술들이 들어와서 높은 비용을 이렇게 유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문제,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기존에는 전원 믹스만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백업 전원의 믹스를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유럽이나 이 북미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이 에너지 전환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전력회사 관점에서 이제 잠깐만 살펴보면은 신재생이나 분산 전원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전과 같은 전력회사는 이제 매출이 또는 이익이 이제 그에 상응해서 줄게 돼 있고요. 우리 현재 그 규제 정책에 따라서 그 한전의 이제 적정 그 투보율을 우리가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분산 전원과 신재생의 경제성은 더 좋아지게 되고 다시 이제 전력회사는 또 손실을 입고 요금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에 따라서 기존의 전력 산업에 아주 파괴적인 변화, 이런 디스럽션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나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유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실제 그 예로서 그 대응을 잘한 전력회사와 그렇지 못한 전력회사 사이에 순이익이 몇 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6년 사이에 그 글로벌 랭킹 1위였던 전력회사가 한 22위권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잘 대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전력 계통의 변동성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전력 계통의 주파수나 또는 전압과 같은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과 함께 오늘 제가 주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정책과 제도가 이 기술이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기술이나 이런 제도에 대한 그 개선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해외 사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플렉스와트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도, 정책을 다 아우르는 그 플렉스와트 플랫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시스템 또는 전력 계통의 변동성을 우선 이제 예측하는 이런 이제 기술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20% 수준의 신재생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예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가 큰 고민입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예측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알고리즘 기반의 예측은 사실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예측된 에너지 시스템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유연한 전원 플렉스와트에 대한
개별 기술과 제도, 그다음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 에너지 시스템의 테크니컬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서 결국 국가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력 계통이나 에너지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에서부터 이제 소비자 구매까지 이르는 이제 비하인드 미터까지 향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당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에너지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은 결국 각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되고, 역시 정책과 제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전원 기술 중에서 이제 계통 연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연계가 잘 돼 있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융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델로 어떻게 이런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전력 계통의 변동성 문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큰 정책적 그림, 제도적 청사진이 우선 이제 좀 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전 세션에서 박정미 교수님이 이제 유연성에 대한 대응 기술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또 나누면 공급 기술과 수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기술과 수요 기술을 아울러서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하고요. 제도에서는 결국 시장 제도와 이제 정책 규제 이렇게 크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정책과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고, 실제 그 정책 제도 하에 있는 시장이 에너지 시장과 다양한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었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연성을 높이는 기술적 대안 중에 공급적 기술은 가스터빈이나 화력 발전과 같은 이제 소공성이 높은 자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양수 발전도 이에 해당하고요. 동시에 수요 기술이 있어서 소공성이 아주 빠른, 응답 속도가 아주 빠른 이제 고객들의 수요를 활용해서 계통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신재생 전원에 의해서 이제 전력이 공급되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전력 계통에는 주파수나 전압과 같은 신뢰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신뢰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기제 중에서 Fast DR이라고 하는 고객이 갖고 있는 아주 응답 속도가 빠른 리스판시브 할 수 있는 디맨드를 찾아서 전력 시스템에 이제 결합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북미나 유럽에서 한 1기가와트, 독일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고요. 텍사스도 한 1.3기가와트, PJM은 한 0.5기가와트 정도의 이런 패스트 DR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의 변동성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 기술이 있고 수요 측 기술이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어느 것이 가장 자기 나라 에너지 시스템에 가장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현재 제약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전기 요금의 수용성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가,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것을 찾는 것도 저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유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경쟁 체계 또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기술이 결국 작동하기 위한, 제대로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과 뭐 요금과 체제와 뭐 이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이 결국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나 이 그림은 해외에 있는 유수의 이제 전력 유틸리티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인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미래에 훨씬 더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동시에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외부 환경,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사전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우선 이제 선진국의 거를 이제 갖다 쓰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산업 구조나 우리 참여 이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정책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연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책 제도 역시 단순히 우리가 해외 걸 벤치마크해서 뭐 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도록 이게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좀 집중적인 시뮬레이션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또 성공적으로 이행을 시켜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술들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과 제도가 아주 이제 로버스트하게 그걸 이제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술이 결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시장에서 사장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정말 2030년이 됐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도 문제, 수급의 불안정,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기술과 정책 제도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특히 정책 제도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치밀하고 좀 잘 설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딱 맞춰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르는 그 변동성이 생각보다 때때로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계통의 특성상 가장 심각한 상태까지도 상정을 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와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우리의 그 시장 구조라든가 다음에 그 규제 환경, 그리고 계통이 또 독립되어 있다든지 또 요금에 대한 그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에 다른 우리 선진 외국에 비해서 보다 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말하자면 시장의 그 다이내믹스,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예측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좀 앞당겨서 우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적 제도적인 것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또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숙제를 사실상 좀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험이 또 많으신 또 이 토론자를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또 먼저 토론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실 때 바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포스코 에너지 환경사업실을 맡고 계시는 안윤기 상무님입니다. 우리 안상무님은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시고 우리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래 와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환경과 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십니다. 이 박 박사님은 그 유니버시티 텍사스 오스틴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전력 분야에 또 특히 가격, 수급, 다음에 뭐 복지 이런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 관련되는 위원회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같은 데서 광범위하게 참여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은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허은영 교수입니다. 허 교수님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석사까지 졸업하시고 미국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위원회에 뭐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또 한국자원경제학회 수석부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 등 뭐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십니다. 오늘 아주 지평이 넓은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방금 제가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씩 기준으로 해주시고 뭐 불가피하시면 조금 더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 상무님부터 먼저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의 안윤기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어떤 분야든지 그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이제 쓰는 용어인데요. 요즘 와서 쓰는 지속 가능 경쟁력, 특히 여기 제가 쓸 때 지속 가능성은 환경성 뭐 이런 얘기, 사회적 니즈를 고려한 경쟁력인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감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뭐 화학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저희 철강을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이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적극 큰 경제 지침돌로 성장해왔고 경제를 받쳐왔던 거는 그 산업 나름대로 원천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국가보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제 에너지 부분이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된 게 미세먼지라든지 CO2라든지 그런 걸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 개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개통 자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발전 자체가 일어날 수도 없고, 제가 또 이제 포스코로 이렇게 와보니까 전력 개통망 자체가 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미래의 어떤 이 에너지 신산업 내지는 이 신산업과 연계된 우리의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디렉션을 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러한 기술력이 계속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그 자장이신 김진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나 정책이 이 합리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 사람에다 따라 틀리죠. 적기에,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경제가 특히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을 가는 상황에서는 과거같이 어떤 특정 경제 주체의 움직임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종합적인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너지 전환기 시대에 있어서 조금 그 종합적인 접근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결국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인데, 저는 제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는, 이제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썼던 단어다. 앞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된다면, 그 뭐 미국의 학자마다 틀리지만 sustained 내지는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가 돼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라는 요소가 전통적인 경제성에, 그 경제성을 좌지우지하는 환경성에, 그다음 사회적 니즈를 맞추는 경쟁력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이 보존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이쪽 부분의 일자리는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18세기에서도 산업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에너지원은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디지털리제이션과 연계해서 이 에너지원은 뭐 정의하기 나름대로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어떤 핵심 요소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부각된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종합적인 접근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그 계속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 효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성,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예를 찾기 어려워서 일본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30년도 이제 같은 비전을 제시했죠. 걔네들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산업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한국은 BAU 대비 481 대비 5,640만 톤을 줄이게 돼 있고요. 일본은 BA로 계산해 가지고요 4억 톤에 2,800만 톤 줄이게 돼 있습니다. 철강 저희 줄이는 양만 얘기하면은, 철강은 우리나라는 1,700만 톤이고 과거 기준입니다. 일본은 900만 톤입니다. 석유화학은 한국은 700만 톤인데요. 일본은 2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한국이 240만 톤인데 얘네들은 40만 톤으로 되어 있고요. 정유는 비슷하게 210만 톤, 270만 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도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만은, 아마도 고민했던 것이 이것이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존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스테이너블 인더스트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들이 결코 산업계 목표들이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분명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목표가 의욕적이어서 의욕적이지만 한편 되게 챌린지하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경쟁력 관점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한 측면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해야 되냐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계가 열심히 과거의 경제 여건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스테이너블 컴페티티브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전 세계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기술을 팔 수 있는 시장 그렇게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 와 있고, 실제 2015년도에 온실가스만 보게 되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산업계는 어떻게 했든 시장 메커니즘 통해서 줄인 기업도 있고 또 잘해서 열심히 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되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산업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모두가 같이 하는 모습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 목표를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25.7에서 한 15일 만에 이제 37%로 가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의욕적인 목표가 이슈도 되겠지만은 25.7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6개월 정부 기관이랑 다 해서 만들었지만 11.3%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좀 미진해서 해외 시장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차 기본 계획이나 온실가스 로드맵에는 이게 누가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정부가 그간에 이제 국책 연구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로드맵이 좀 같이 제시되면은 논의가 좀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요. 특히 그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시장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파리 협정상에 IMM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화 안 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논의에 우리 정부나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리딩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사실 그 시장 자체가 기술력이 없으면 우리가 리딩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많은 국책연구 기술연구원들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서 뭐 그게 산업계와 협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줄이겠다는 로드맵이 좀 나오면,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리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이 애기본이라든지 온실가스 로드맵이 조금 더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분을 볼 때 지금 논의가 온실가스 논의, 미세먼지 논의, 신재생 다 따로 노는데요. 그거 별개로 보게 되면요, 그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줘야 됩니다. 여기 기술 투자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온실가스 논의나 이런 논의가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미세먼지 논의 시작했고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동시에 이게 해결해야 되는 현재 수준에서는요.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 기회에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건 요것만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에 미세먼지만 초점하면요, 온실가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뭐 기술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에너지 경제학의 박광수 박사님 부탁합니다. 안 장모님 좀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김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해하는 그 부분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 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그 이슈로 떠오른 그 단어가 이제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게 뭐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좁게 정의를 내리면 공급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원자력하고 유연탄 유지의 발전 설비를 신재생하고 석탄 쪽으로 전환하는, 그게 이제 중점 정책 추진 방향이 될 거로 보는데요. 원자력을 중시하느냐, 뭐 신재생을 중시하느냐, 뭐 어느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물량 계획에 따라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자력을 중시하는 정부는 그냥 수급 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시한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정책적인 접근은 안정적으로 그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이 어떤 그 내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금세 그 추진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보다는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시장 제도나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전환하는 방법을 정부가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현재 그 왜곡되어 있는 발전 원별 비용 구조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발전용 에너지에는 몇 개의 유연탄이나 뭐 가스에는 그 일부 세금이 부과되어 있고 원자력 그 연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뭐 석탄이나 그 가스에 대한 세금 수준의 적정성 우리가 따져볼 때 사실 그 석탄이 훨씬 더 환경 오염을 심하게 그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에 비해서 훨씬 낮은 그 세금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원전 연료에 대해서는 전혀 뭐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고 있고 이러한 어떤 왜곡된 비용 구조부터 먼저 바로 잡은 다음에 그게 그 가격에 반영돼서 그 전원의 급전순위, 발전 급전순위가 바뀌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래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좀 그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뭐 그때 뭐 추가적으로 좀 물량 규제 같은 거를 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뭐 이런 비용 구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물량 위주의 어떤 그 계획을 짜는 식의 그 정책 추진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부 비용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기요금이 뭐 인상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국민 수용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에너지 정책에서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깨끗한 에너지는 좀 비쌉니다. 그 싼 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거나 위험하거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있으면 정책의 뭐 선택에 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다 그리가면 되는 거니까.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좀 비싸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에너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의 비용 구조, 지금 잘못된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게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김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결국 뭐 이러한 새로운 뭐 기술이나 뭐 그 개통의 안정성을 위한 어떤 그런 기술들도 어떤 그 전력 산업 구조나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을 때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시장 제도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분명한 좀 메시지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우리 허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자리에 오면 사실 전공은 경제학인데 공과대학의 교수를 하다 보니까 기술 얘기를 해야만 하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기술 얘기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조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침 또 한국혁신학교 회장도 맡고 있다 보니 혁신에 관련된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은 사실 산업혁명하고 궤를 같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그 이전의 에너지원과 이후의 에너지원 시대를 확실하게 가르게 되는데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사용된 에너지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아마 다들 석탄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엔 뭘 썼냐고 물어보시면 물레방아, 풍차, 좋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원이고요. 옛날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갈라놓은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없던,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메인 에너지, 주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단 한 개의 에너지원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에 가서나 산업을 만들 수 있고 공장을 만들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엔 그렇지 못했고 물레방아가 있는데, 풍차가 있는데 옆에 공장을 지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산업혁명이 벌어질 수 있게 했던 거고요. 그 뒤에 다시 석유가 그 다음 혁명을 일으켰고요. 가스, 전기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혁명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에너지원이 바뀌었다고 하나 형태상으로는 역시 동일합니다. 특정한 에너지원을 전 세계 어디에 있으나 확보를 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에너지, 특히 석유, 석탄, 가스 쪽 계열에 맞춰서 그 확보를 하는데 여태까지 최고의 중점을 뒀었고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계시는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원가는 가급적 싸게, 어떻게든 싸게 공급해서 국민들과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틀고 싶으면 틀어서 나와야 되는, 정전 한번 생겼다고 장관과 차관이 다 잘려버리는,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책임 자체를 국가가 무한대로 지면서 국민에게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 지금 현재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다 핸드폰 갖고 계시고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대강 1990년대를 지나면 모든 집에 전기가 공급되고 모든 집에 에너지가 공급되며 이게 에너지가 모자라는 시절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벌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더 싸게 빨리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싸게 이런 공급이 있었다면, 정보통신 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느끼시는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은 전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3만 원 내시는 건 벌벌 떠시고 안 내려고 노력하시지만 정보통신요금 몇만 원 더 내시는 데에서는 전혀 아무런 고민을 안 하실 겁니다. 즉 에너지 분야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더 이상 더 많이 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을 하지 못하는 시대로 지금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휘발유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붙어 있지만 아무도 휘발유세라고 안 부르시죠. 휘발유 가격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전기는 신기하게도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기세라고 부르십니다. 막상 전기에는 세금이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국민들 머릿속에는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받으신다거나 이걸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서비스로 넘어간다거나 또는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집에는 거의 공짜로 싸게 공급해주면 좋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에너지 관련된 전환을 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김준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 시스템이요, 전 세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관련돼서 특히 전력 관련된 운영 기술이나 이런 데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들일 만큼 국민들이 돈을 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지, 그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부가가치가 더 생기는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니즈가 국민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안 내겠다고 하며 아무리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해도 막상 전기요금 올리자고 얘기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구당 한 달에 1,500원, 2,000원 이상 내겠다는 분이 별로 없는 그런 게 지금 현재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 벌어지는 데서 가장 큰 것은 시장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요. 바로 국민이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시느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과 같이 안정되고 그냥 싼값에 들어오시길 원한다면 그냥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시는 게 아마도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바로 옆에 여러분 동네에 설치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쌍방이라고 얘기하고 아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들이 전부 사용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 재개발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이제는 재개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돈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은 에너지 관련된 시스템을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데는 돈이 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추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비용을 내실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박 박사님은 그걸 시장이라고 얘기하셨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들면 그만큼 소비자가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더 내시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환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전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건 별로 다르지 않고요. 그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을 가보면 자국 내에 에너지원이 넘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에너지원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정말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간단하게 뭐 민영화냐 이런 얘기들이 아닌 거고요. 바로 국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급자를 여태까지 자시하셨던 분들도 문제가 좀 많이 있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분야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업이 다 합쳐서 R&D가 별로 없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원자력 쪽이 조금 R&D를 하나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에너지 분야 R&D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통신이나 뭐 바이오나 이쪽 분야 R&D가 이미 10조, 20조 단위를 초과하고 있다면 에너지 분야 우리나라 총 R&D는 2조도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이제 슬슬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이윤 동기가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싼 가격을 원하신다면 이건 어렵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거기서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혁신이 만들어지며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에너지 관련된 걸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전 세계에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김준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플렉스 관련된 시스템, 그런 것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 지금 제가 있는 그 서울대학교 건물도 지은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셔서 강의까지 한 최첨단 건물에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사람이 스위치 끄고 켭니다. 몇 시가 되면 불 꺼버리고 몇 도가 되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옛날 방식으로의 그냥 그대로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거기에선 혁신도 필요 없고 전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옛날 형태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훨씬 더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과 마찬가지의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과감하게 투자도 벌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허용해야 되고요. 따라서 투자도 허용해야 될 것이며 요금이 올라가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역설을 좀 해주시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요약을 할 건 없습니다만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 에너지 전환은 그 환경 그리고 관련되는 비용에 되는 우리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수용성에 크게 좌우가 되고 그게 시장 그리고 가격을 통해서 작동이 되어야만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박강수 박사님도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토론해 주신 우리 안상무님 말씀은 결국 종합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유적인 표현 같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산업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바꿔가더라도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 대한 고려는 역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진적이고 또 너무 공격적인 것이 때로는 산업계에 큰 고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좀 산업계 우려를 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한 뭐 18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우리 저 발표하신 김진호 교수님께서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저 다른 질문을 받기 전에 꼭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 받으시면 더 자연스럽게 하시든지 어떠신 게 좋으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토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은 그 질문이 요약이 돼서 저한테 와 있는데 한 5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토론을 짧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을 주신 분은 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반드시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과거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음에도 시민 참여에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에게 에너지 지식이 뭐 전문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민간 참여를 어떻게 좀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이 계십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토론자께서 하시기보다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혹시 말씀? 그냥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작은아마 지금 행동에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저희 그 분과위원이 전체 5개 분과에 이제 74명이 계신데 숫자를 제가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늘 토론을 하고 모든 분과에 다 들어가 계시고요. 총괄 분과에도 3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 설명회를 지난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를 5권역으로 나누어서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4개를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강원을 하게 되면 다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전 설명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내 보이기보다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워킹그룹의 분과장들이 때마다 이렇게 나흘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어느 정도 또 진전이 되고 나면 기회를 봐서 가능하다면 한번 또 2차 또 순회 설명회를 가질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가 좀 나갔습니다만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라고 치시면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2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은 정식으로 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서가 뜨게 됩니다.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것이 우려되는지를 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 그 TF에도 좀 받아서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와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또 의견 수렴 그리고 온라인 의견 수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를 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겠지만 뭐 시간 제약상 여러 가지 재원의 제약 하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워킹그룹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번째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원 믹스 급변, 전력계통 변동성,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하신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저희 바로 전에 있던 세션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저희 세션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그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시스템이 갖는 기술적인 이제 해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또는 정책적 또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신재생 발전들이 발전을 하는데 워낙 이제 불규칙하게 발전을 하니까 해외에서는 그 불규칙한 정도를 다 이렇게 계량을 해서 그 불규칙한 정도가 작은, 그러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신재생 사업자가 뭔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신재생 발전량의 불규칙성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자에게는 전력 시장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로 정산을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결국 그 분야에 이제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그걸 통해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이제 변동성도 줄이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창출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십시오. 네. 뭐 제가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역별로 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김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조금 더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 관련된 권한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진행하는 형태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좀 에너지 얘기가 좀 많이 공약으로 나오길 기대했는데 많이들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까는 것조차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좀 두려움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깔게 되면 사실은 간헐성 이슈가 지자체 내, 즉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좋아집니다. 현재 정부도 이미 이걸 프로슈머 제도라든가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이런 걸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걸 지자체가 스스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한전이나 중앙부처에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자체를 어느 에너지원을 선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원 자체는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원별로도 간헐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태양광 풍력을 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열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간헐성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일률적으로 계속 나오는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간헐성 문제가 커진다면 아마도 그쪽 에너지원이 조금 더 각광받게 될 것이고요. 간헐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역시 반대쪽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간헐성 이슈를 해결하는 기술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에 도입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누가 간헐성을 해결할 것인가의 이슈에서 공급자가 조금 더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관리자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몇 가지 질문이 좀 더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서 좀 간략하게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전력 시장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력 시장 개선이다. 좀 아주 포괄적인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평소 소신을 좀 얘기해 주시면.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90년대 초반에 얘기했던 민영화 이슈는 이미 기술 개발로 인하여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거보다는 전기 같은 경우 망을 이른바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이슈로 이미 넘어선 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망을 오픈하면, KT가 망을 가지고 있고 망을 오픈하면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듯이 그런 형태로 망을 오픈하고 운영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현재는 조금 더 좁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요금제도, 그 다음에 요금에 붙는 세금에 관련된 제도가 현재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혁과 변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 없이 어떤 형태의 부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일반 세금에서 부담할 것인지, 전기 요금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세금의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 등등의 논의가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 개선보다는 시장에 있어서 특히 요금과 세제에 관련된 논의가 현재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뒤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권한을 지역에 배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질문이 또 요금에 관한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박 박사님께서 조금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질문이 네 번째 질문하고 여섯 번째 질문이 사실상 내용이 비슷해서 묶어서 우리 박 박사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산업용, 그다음 가정용 전기요금, 이 또 세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는 것과, 마지막에 하신 질문은 유사한 질문인데, 기존에 우리 에너지 원별로 이 세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래 왔는데 앞으로 이 어떻게 왜 바꿔야 되는지 세금을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세금의 결국 시장적인 표현이 전기 우리 요금이라고 봤을 때 그걸 포괄적으로 봐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을 그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그 깨끗한 에너지로 가는 거는 사실 이율배반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용 요금하고 산업용 요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 주로 주택용 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산업용 요금은 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금표를 놓고 보면 주택용 요금이 훨씬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비용, 그러니까 공급되는 비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주택용이 반드시 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대구까지 고속버스 타고 가는 사람 비교할 때, 부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대구에 고속버스 타고 가는 사람 보고 너 값이 싸니까 나랑 똑같은 요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요금표에 나타난 그 가격만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공급 원가가 얼마인지 사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완전히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저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산업용이 그 공급 원가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그러니까 주택용과 비교하면 비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이 예, 같은 질문인데 현재는 왜 세금의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 원별 세금은 사실은 이게 수송용, 크게 보면 수송용하고 발전용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수송용에 굉장히 그 에너지 세금이 다 집중돼 있죠, 발전용에 비해서.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된 구조를 뭐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짐작 가는 거는 징세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용에 집중된 에너지 세제를 바로 잡아야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원화될 수 있는 구조가 수송용 에너지하고 발전용 에너지가 이게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원화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이제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이제 지금처럼 수송용 에너지하고 발전용 에너지를 구분해서 보기가 어려운 이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송용하고 발전용을 구분할 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인 어떤 세금 구조, 세금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대한 혹시 또 추가적인 게 있으면 하시고, 그럼 안 그러면 마지막 일단 질문부터 이제 마치고 시간 되는 대로 또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덩어리가 좀 생각보다 큰데, 정부가 이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지가 궁금합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도 어려운 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 혹시 하시겠어요? 혹시?
저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개인적인 소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은 그 LNG 그 강양의 탱크도 있고 한데 지금 수입해서 오는 그 LNG보다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PNG 이슈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싸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자료가 있어야 분석해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 자료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송배전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이제 분산 전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 측면보다도 철광석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걸 활용해서 제가 듣기는 김책 제철소가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그 인프라 측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하지 못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 아까 좀 말씀 못 드린 거 잠시만 더 드리면 그 종합적인 접근 중에 기술 방향을 좀 디렉션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아까 미세먼지하고 그 CO2 문제 얘기했을 때요. 미세먼지 줄이기에서 발전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SCR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 SCR 촉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온도가 400도입니다. 400도까지 올리려 그러면 온실가스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폭스바겐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그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쪽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디렉션이 정해지고 그 로드맵상에 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태양광도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저쪽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장재에 에너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에너지가 아니라 외장재죠. 그러니까 지금 검은 태양광이 우리나라를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랑 외장재의 색깔을 넣어서 특히 소위 말하는 어려운 얘기하면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되는 건데요. 그런 외장재로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융합형 산업이죠. 건설하고 에너지하고. 태양광은 에너지는 모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숨겨서 칼라로 해서 우리 지금 아파트라든지 건물에 있는데 그걸 한번 하는 기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기술을 한다면 아마 CO2나 이게 또 분산 전원과 연계돼서 의미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R&D가 국가 R&D가 투자된다면 장기적으로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부분도 보게 되면은 그 에너지 요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하면서 요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독일이 아시겠지만 20%의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다소비 부분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2014년 15년도에 국민 합의를 통해서 에너지 자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50% 전기요금 인하해주는 이런 정책을 했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다른 부분의 그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장기 로드맵상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로 하고 그 기술 개발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아까 말씀 못 드리고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적인 말씀이 예, 조금 이따 우리 발표자의 또 코멘트를 또 듣도록 하고요. 우선 그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보도를 보면은 워킹그룹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가 돼서 어느 요금은 내린다 그러더라, 어느 요금 어떤 하더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되어 있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환경 비용을 반영을 한다. 그에 따라서 세금을 변화를 시킨다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원가가 변하죠. 그럼 시장은 원가 베이스로 어쨌든 근접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 전기요금이 오를지 내릴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된 바가 현재는 없고 앞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과제로 저희들이 가슴 괜히 무겁게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 수요 분과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력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했을 때
그 용도별로 어떻게 또 우리 다시 이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 용도별로 갈지 전압별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와 달리 환경을 기준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세제가 가고 결국 요금 체계가 간다. 근데 어느 속도로 갈지는 이 사회적인 합의라고 그럴까요? 또 우리 여론을 좀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논의가 너무 전력 부분에만 국한이 되어 왔는데 이런 좀 수송 부분, 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특히 열 부분, 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워킹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논의 과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동부가 다음 세션에 이제 논의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내용이 2040년을 우리가 타임스팬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좀 적어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갖고 있고, 최근에 또 우리 남북한 평화 무드와 관련해서 급속도로 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논의했던 것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구체적인 뭔가 액션을 위한 좀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저 김진우 교수님께서 전체를 다 묶어서 혹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이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 많이 나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어떤 원리나 원칙을 이제 충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우리 원리, 뭐 자원의 희소성이나 뭐 최적 배분과 같은 이 원리를 저희가 충실하게 지켜야만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고, 또한 그런 체제 하에서만 새로운 기술 혁신이 발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어떤 이제 아젠다를 꺼낸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충실하게 지켜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원리를 지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가 다 같이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지켜나가고 실천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기술을 전공했지만 저는 정책과 어떤 제도 또는 경제 경영이 결국 중요하다. 그게 없이는 결국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큰 경제적 원리를 지켜나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잘 추진한다면 뭐 잘 이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발표와 토론을 좀 해봤고, 또 우리 페이스북에서 올려주신 의견들을 또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뭐 우리가 정리를 한 몇십 초 내로 해본다면은 그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그 전력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응책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논의를 해서 결국 논의가 우리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배려, 그 다음에 또 환경 비용을 반영한 시장 중심의 앞으로 변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시민 참여라든지 동북아 또 남북한 협력에 관한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더 심도 있게 도입되어서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에 나올 그 워킹 그룹의 권고 안에 잘 반영이 되고, 그것이 결국 프로세스를 거쳐서 연말 이전에 정책화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션 4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